네, 정치 막전 막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 게스트 한 분을 초대를 했는데요. 지난 2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있었죠.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헌법 전문가를 저희가 한번 초대를 해봤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내셨고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 노희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2월 4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길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월 4일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뭔가 눈길을 끌었던 거는 핵심 증인 3명이 이제 나왔기 때문인데 3명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그다음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렇게 3명이 차례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네, 일단 우선 이진우 전 사령관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는데,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이진우 사령관이 했다라는 얘기와 좀 반대되는 얘기, 배치되는 얘기들을 좀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 체포 지시 받은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실제로 이진우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했다라는 진술을 보면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씩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또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라는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았다. 이런 진술을 검찰 조사에서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약간 좀 소극적으로 하거나 약간 달라진 이야기를 한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성한용 기자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본인들이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어떻게든 좀 뭐 형을 좀 줄이기라도 해야 되니까 일단 그 약간 속된 표현으로 지금 내가 사는 게 급하지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있는 그대로 다 진술을 못한 것 아닌가, 증언을 다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걸 차라리 생방송으로 봤으면 더 좀 명확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나중에 영상을 보고 이렇게 표정을 보게 되더라고요. 말의 내용보다도. 그러니까 아하,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누가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보셨어요? 저도 좀 이제 영상의 일부도 보고 실시간으로 이제 기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답변이 이제 오고 가는지 이제 뭐 지켜봤는데요. 저는 뭐 일부 시청자들이나 라국민들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뭐 공소장 내용하고 뭐 다른 진술을 했다라고 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든가 뭐 어떤 국회로 이제 뭐 수방사 병력을 투입을 해서 뭐 봉쇄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진술을 회피했어요. 네. 군인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통신 보안하면서 이제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제한된다는 게 결국은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통상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오히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진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재판관들로 하여금 대통령이 실제 그런 진술을 한 것이 맞구나라는 어떤 뭐 사실을 더 좀 증명해 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통상 재판관들은 그 진술 거부한 내용, 뭐 진술한 내용 그 하나만을 보고 이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이제 뭐 증인의 어떤 답변 태도나 네. 뭐 지금 어떤 표정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객관적인 증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이제 판단을 하고 사실 여부를 인정하거나 확정하기 때문에 뭐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한마디로 네. 이렇게 느꼈고요. 실질적으로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수사기관에서 이진우 수상사령관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뭐 네. 검찰이 그걸 꾸며내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 4명씩
들어가서 한 명씩을 끌어내라라든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총을 쏴서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내용들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 뭐 지시하거나 뭐 답변을 듣지 않으면 누가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왜 그걸 답변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언론에서도 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탄핵심판장에서 뭐 다른 진술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저지하도록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느냐라는 게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 네. 워딩이 대통령이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라는 지시는 안 했을 수는 있죠. 네, 그 워딩 그대로 하진 않았을 수 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면 네. 그게 결의를 저지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편적인 질문이나 답변 내용을 보고 뭐 어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 뭐 체포조 운영이라든가 뭐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재판장한테 이제 확신을 심어주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을 받고 사실대로 기재한 것인지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느냐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또 검찰 진술이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마치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은 뉘앙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 공소장 내용을 저도 이제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게 거의 100페이지에 가깝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계엄과 이제 내란 범죄라는 게 조직 범죄입니다. 대통령과 뭐 중요 임무 수행자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계획, 준비, 뭐 실행 절차, 그다음에 수방사, 방첩사, 뭐 경찰 전체적인 그 흐름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자기가 대통령이나 국방장관한테 지시를 받고 행한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그런 취지의 답변이지 실제 본인이 대통령이나 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할 때도요. 네. 정치인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뭐 지난주에 용산에 가서 대통령하고 식사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노코멘트 하겠다. 네. 내지는 그거는 확인해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갔다 왔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사령관들이 뭐 형사재판 진행 중이라서 뭐 지금 제한된다 이런 얘기는 대략 맞다는 취지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두 분 다. 이번에는 여인영 전 사령관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얘기가 좀 갈라졌어요.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나 검찰 진술에서 알려진 거는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 지시를 받고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를 했을 때 여인영 사령관이 이제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는 2월 4일에 나와서 자기는 홍장원 차장이랑 체포조 관련 대화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나는 지시를 받았고 그 얘기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두 명의 얘기가 진술이 약간은 서로 안 맞는 부분.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어제 현재 재판정에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진술 거부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별 차이가 없었고 지금 우리 성 기자님 말씀하신 바대로 본인이 이제 형사법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온 것이고 그 외의 부분은 좀 애매하게 좀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홍장원 전 1차장이
어떤 진술 내용이 지금 국회에서의 답변이라든가 뭐 지금 헌재에서의 증언 내용이 초지일관합니다. 네,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네.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의 진술이 정확하느냐라고 하면 그 논리적인 측면도 있고 경험적인 측면도 있고 상식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홍장원 차장도 그 얘기를 했지만 내가 왜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본인이 뭐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뭐가 진실이냐를 판단할 때는 진술의 일관성, 네. 그 사람이 왜 이런 진술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체포자의 명단을 홍장원 차장한테 말하지 않았다면 홍장원 차장이 구체적으로 그 이름들을 꾸며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난 이름인지.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탄핵 심판 뭐 이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주장들이 공감이 안 돼요. 상식과 경험칙에 맞지 않습니다. 네.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재판관들이 실체적인 진실이 뭔지는 참 확인할 거라고 보고요. 어제 헌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어떤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내용을 부인하면 네. 증거 능력 자체가 없어요.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가 없는데 탄핵심판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엄격하게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재판관 어제 문영배 재판관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한테 수사기관에서 4번 정도 진술을 했는데 본인이 변호인 참여하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 확인한 후에 서명 날인했느냐라고 했을 때 맞다고 했습니다. 네. 성실히 조사받고 서명 날인한 게 맞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판장이 그렇게까지도 물어봤어요. 당신이 거기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고 당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 맞느냐 그걸 확인하고자 한다는 거고 실제 그 자리에서 본인의 형사재판의 변호인한테 물어보고 성실히 답변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진술한 내용이거든요. 네. 네. 검찰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증언은 안 했지만 검찰의 어떤 진술 조사가 탄핵 심판정에 증거로 채택됐고 법정에서 그것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큰 대세에는 또 지장이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차 변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꼽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각종 언론에서 거의 일면에 쓰다시피 한 워딩이었는데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내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얘기한 거다. 그래서 거의 뭐 자백성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 발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장원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를 한 거 맞는데 그거는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잡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간첩 검거와 관련된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실체가 없다. 결과적으로 내란이 시행되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요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성한용 선임 기자님? 글쎄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주장을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진짜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국회하고 민주당이 워낙 국정을 마비시키니까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내가 한 거다. 국회에서 해산 결정하면 바로 뭐 그만하려고 했다. 이제 거짓말을 이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 사실은 어제 그걸 보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 일 없었다고? 이게 지금 해프닝이라고? 아주 그 비겁하고 졸렬하고 그 진짜 한심하고 얍삽하고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저급한 표현으로 비난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심정이었어요. 아니 좀 가증스럽더라고요. 아니, 사람 죽이려고 칼을 휘둘러 놓고
상대방이 잘 피해가지고 뭐 조금만 다치고 말았다. 뭐 별일 없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간첩을 한밤중에 지금 군 출동하고 비상계엄 해놓고 국정원 1차장한테 뭐 열심히 해. 그래 간첩 싹 잡아 들어야지. 그걸 그 밤중에 전화로 그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그 말은 믿으라는 겁니까? 네. 이거 홍장원 1차장이 이제 어제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아니 그 한밤중에 저한테 간첩을 잡으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그쪽에 대해서 아마 반론을 못 할 거예요. 네. 상식적이지 않죠, 사실. 전혀. 네. 그래서 그건 뭐 조금이라도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호수의 달 그림자 이 얘기는 미리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이게 검찰에서 특수부 검찰 오래 하면 거의 뭐 언론사 편집부 기자 수준의 네. 그런 걸 하거든요. 정보적인 감각이 생기나요? 그렇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수의 달 그림자 이런 표현을 쓰면 아마 모든 언론에서 제목으로 뽑을 것이다 이거 알고 이렇게 갖고 온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비상계엄으로 다 그 내란 그 주요 임무 종사자 이렇게 구속돼 있는 자기 부하들은 도대체 뭔지 그러면 네. 그럼 자기는 왜 탄핵 수출 당해서 지금 거기 가 있죠? 뭐 왜 체포돼서 왜 구속돼 있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 외계에서 온 사람 같아요. 전 이거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이거 네. 이 전체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막 제가 약간 더듬어서 죄송한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너무 많이 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반 국민의 평균적인 시민의 공감 능력이나 평균적 사고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뭐 이번 뭐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를 보면 뭐 그게 다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거고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 판단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무슨 얘기냐라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재판관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이런 큰 헌정질서 중단,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해서 일상을 국민들의 삶 자체를 지금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국가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네, 본인으로 하여금. 그리고 본인은 지금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범죄 수괴로 지금 구속돼서 기소돼서 재판을 지금 받아야 되는 처지입니다. 네. 아무 일 없었던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수많은 군 장성들, 경찰의 수뇌부들이 이 내란 범죄의 중요 임무 수행자로서 구속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 뭐 경제, 국민의 삶 모든 부분이 지금 혼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중단, 유린해서 지금 이 손상된 본인이 만들어낸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절차가 바로 이제 탄핵심판 절차인데 네. 그 탄핵심판 절차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정말 본인이 지금 정상적 판단이 지금 안 되고 국민들과의 어떤 공감 능력이 전혀 없구나. 그리고 사실 준엄한 헌법재판의 어떤 진행 과정을 모욕하고 사실 헌법재판을 참 폄훼하는 매우 부적절한 네. 거고요. 사실 본인이 대통령의 지위라는 게 있는 것이 결국 주권자의 어떤 헌법에 따라서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인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주권자가 만든 규칙, 즉 헌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것만큼은 존중을 하고 성실히 협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을 좀 비아냥거리고 뭐 맨 처음에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재판관들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네. 뭐 이념과 소신을 다 떨쳐버리고 네. 헌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달라.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정치적 편향이나 어떤 편파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재판을 한다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 헌재라는 어떤 헌법기관의 어떤 권위를 손상하는 행위고
헌재의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좀 불공정하다 뭐 이런 거를 뭐 지지층들한테 보여주려는 그런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 네.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헌재 흔들기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일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3명의 재판관이죠.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스스로 이 탄핵 심판을 회피해라. 라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냈는데 각각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적인 인연이 있고 뭐 SNS로 뭐 연락을 주고받았다 뭐 이런 이유.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의 정치 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편향성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낸 건데 말씀하신 대로 5차 변론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리인단 쪽에서 헌재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 품격 있게 진행하길 요청한다. 말씀하신 대로 편향됐다 이런 전제가 좀 깔려있는 워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이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선 이유 뭐라고 보세요? 헌법재판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이건 네. 지금 재판관 8명인데 그중에 3명 빼면 5명이 심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네. 이게 지금 이 헌법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조기 대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의 권위하고 신뢰 이런 걸 좀 무너뜨리고 자기들 그 지지층을 결집해서 가만히 보니 어차피 조기 대선할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잘 결속을 해서 좀 이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하면 나 좀 사면 복권 좀 빨리 해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요행수 만약에 혹시 이렇게 막 흔들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깜빡 잘못해서 기각해 주면 뭐 제일 좋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얍삽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이거는 노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헌법재판소 처음에 생겼을 때 1988년에 거기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자주 드나들었어요. 네. 거기 가면 헌법재판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한겨레 신문이 왔다고. 아, 그래요? 왜 그러시냐고 하면 네. 87년 6.월항쟁의 그 형제라는 거예요. 87년 헌법 개정이 되면서 만들어진 게 헌법재판소고 한겨레 신문도 그때 모금해서 만든 신문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환영도 받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초대 재판관이 9명이었는데요. 그때는 지금하고 약간 체제가 달랐습니다. 상임 재판관이 6명, 비상임이 3명 이렇게 있었고요. 조규광, 김양균, 최광준 이런 분들이 대통령 몫으로 갖고 조규광 재판관이 소장을 하셨죠. 근데 이제 국회 선출에 한병채, 변정수, 김진호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각각 민정당, 평민당, 통일민주당 추천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 한병채 민정당 추천 재판관의 이분은 사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 그 젊을 때 판사를 좀 하긴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장상이 잘 안 되죠. 그다음에 또 네.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로 들어간 분 중에 이성열 재판관이 계세요. 이분은 12대 때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에요. 네. 아, 지금 정치인 출신이 헌법재판관 한다고 하면 정말 약간 지금 안 됩니다. 네.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게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당원이었던 사람은 3년이 지나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고 네.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은 5년 또 대선 캠프에 들어갔던 사람은 또 3년이 지나야 재판관이 될 수 있다라고 자격 요건을 강화했는데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네요.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그 법 개정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 헌법이라는 게 최상위 법률, 법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정치 사상을 농축하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방향타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관들은 이렇게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긴 좌파라 안 된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건 전 그냥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이건 별로 사실은 논쟁의 가치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희범 변호사님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연구관으로 근무를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헌법 흔들기 어떻게 보셨어요? 헌재 흔들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더군다나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대리인단이나
헌법기관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네. 이 헌정체제의 한 축인 최고헌법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어떤 절차 진행이나 결정, 그다음에 재판관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거, 그거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고,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뭐 일반 시민들 중에 뭐 극단적으로 뭐 헌재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공격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대리인단, 변호인단, 뭐 국회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놓고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게 우리 사회에서 헌정사에서도 보면 뭐 법원의 판단이나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뭐 비판을 하고 이런 집회도 있고 이렇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뭐 사실 근거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개인적인 인적 관계가 뭐 그 재판관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재적 기피 회피라는 것은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 뭐 당사자거나 뭐 본인이 뭐 그 사건에 관련됐거나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인데, 그게 법으로 딱 항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공격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제도, 우리 헌정체제 굉장히 중요한 헌법 수호 유지 제도인데 그걸 흔들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한 행동이다. 단순히 그 자체가 뭐 죄냐 안 죄냐 이걸 떠나서 네. 헌법기관이나 대통령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지도층에서 더 큰 문제고요. 결국 그것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까지 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뭐 네. 일부 극렬 지지층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계속 어떤 법원, 판사, 법관들의 어떤 권위를 계속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이다, 뭐 이러고 적법한 절차에서 뭐 발부된 영장이나 뭐 수사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니까 일부 극렬 지지층이나 뭐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측에서도 뭐 저런 주장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폭동 사태까지 이루어진 건데 네. 우리 사회의 어떤 법치주의,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이게 일상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민형사 재판을 받을 때 법원의 판결을 일단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도 옛날에 뭐 판결이 나오면 1차는 존중한다. 다만 뭐 항소를 하겠다거나 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법치국가에서의 당연한 시민의 의무입니다. 네. 우리 약속이고 네. 이제 그런 어떤 법에 의한 지배를 어떤 기준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경우다. 그리고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결코 최소한 헌재의 어떤 권위나 헌법재판의 어떤 결정, 절차, 재판관에 대한 신뢰나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사회가 이른바 보수 진보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뭐 검찰도 막 비난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기소한 거 갖고 검찰이 뭐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고 그러고 네. 뭐 법원은 뭐 지금 뭐 폭동 대상까지 되고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흔드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보수가 아닌가 보다. 그냥 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뭐죠 그게? 극우, 뭐 파시스트, 네. 뭐 무정부주의, 뭐 지금 이 어디까지 가는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사예요. 진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나오면 진짜 승복을 혹시 안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막 폭동 일으켜서 헌법재판소 저거 막 때려 부숴야 되는 그 수준까지 혹시 가지 않을까 이런 약간 네. 공포감 같은 게 약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게 공통적으로 지금 당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의 법치주의나 민주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걱정을 두 분 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수의 가장 강점이 애국심 아닌가요? 네.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근데 지금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논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3명 중에 딱 1명만 콕 집어가지고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게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있는데 이걸 침해당했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2월 3일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불과 선고 2시간 전에 취소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연기를 했을까요?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미리 결정문을 써두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정문까지 써놨을 수도 있는데 왜 갑자기 연기했을까? 어떻게 보세요? 변론 종결 이후 지난 1월 31일인가요? 그때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네.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의결을 네. 거치지 않은 것이 부적법하다. 그러니 변론을 제기해서 이 절차의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라는 이제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지금 헌재에서도 명확하게 이제 변론 제기에 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보니까 양쪽 당사자한테 즉 그 우원식 국회의장 측과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게 성명 요구를 했대요. 네.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뭐 이유나 근거 뭐 그것들을 좀 내달라. 뭐 6일까지 내달라. 뭐 네. 이런 성명 요구를 한 거 보면 아마 그 국회 의결을 거쳐야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적법한 절차의 어떤 정당성 문제 때문에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갑자기 변론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네. 물론 이제 본안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권한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됐고 왜냐하면 같은 쟁점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같이 제기됐고 같은 날 선고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쟁점이 네. 같기 때문에 같이 선고되는 게 이제 맞으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같이 선고돼야 되는데 이제 권한쟁의만 이제 변론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도 이제 선고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김정은 변호사가 예. 재판받을 권리 침해당했다면서 낸 거였죠.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소송상 또는 소송행위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의 일반론입니다. 네. 예. 만약에 어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어떤 대외적인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회의사를 확인해야 된다면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거나 뭐 법안이나 의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법의 일반론은 단체의 대표, 기관의 대표자가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하는 소송행위나 소송 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왜? 네. 단체를 위해서 단체 대표자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상법에서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뭐 회사의 뭐 중요 재산을 처분한다 이런 때는 주주총회 결의를 받게 돼 있어요. 네. 뭐 이사의 결의를 받게 돼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허용된다 이렇게 보는 게 법의 일반론이고 네. 실제로 뭐 과거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국회 의결을 받고 응소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응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청구인이 되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의 명문의 규정도 없고 뭐 사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리고 양쪽 당사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네. 언제 어떤 결정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한번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하고 가더라도 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례적이긴 했습니다. 예. 선고 연기한 예. 2시간 전에 연기한다는 것은 좀 이례적이죠. 예. 네. 그러나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사실 국회의장이 이런 청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까지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본다. 개인적인 예. 의견. 네, 우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으면 이제 법률가들로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탄핵소추는 법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결의를 거쳐야 돼요. 그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진행됐을 때 새로운 탄핵 사유를 추가하거나 뭐 철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탄핵심판이 진행되는데 이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국회 의결 없이
취하를 할 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국회 의결이 있어야만 탄핵 가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권한쟁의 심판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즉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국회의사가 이미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선출된 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만 남긴 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 선출 권한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 권한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소송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라는 어떤 헌법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행동에는 별도의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거죠, 당연히. 네. 저는 제가 아는 한 법률 지식으로는 그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법에 규정을 안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회법에 마련해놔야 네, 됩니다. 그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조항이 아니면 네. 헌법재판소법에 마련을 해놔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법의 일반론에 따라서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 헌법기관 아닙니까? 당연히 그 국회를 대표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극단적인 논리로 정말 국회의장이 무슨 대외적인 행위, 소송행위 뭐 모든 일체를 국회의사를 거쳐야만 한다면 의결을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면담을 한다. 이것도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물론 이제 극단적인 얘기지만은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뭐 회의 진행하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고 국회를 위해서 소송상 또는 소송의 행위를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것이 법의 일반적인 이론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헌법재판관이 원래는 이제 9명 체제여야 되는데 마은혁 재판관 이제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바람에 8명 체제가 됐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물론 8명으로도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족수가 충족이 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게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9명 9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인지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이제 뭐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좀 서두른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해서 뭐 탄핵 정족수가 뭐 200명이냐 아니면 150명이냐 이 사건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도 있는데 이것보다 앞서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 게 좀 구인 체제를 빨리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왜 이거를 좀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8인 체제보다는 9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서원영 기자 답변. 이건 상식이에요. 헌법에 이 헌법재판소의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은 6명 이상 찬성을 해야 한다고 헌법에 돼 있어요. 네. 헌법재판소법이 아니고 헌법에. 예를 들면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할 때 또 뭐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또 탄핵 결정할 때 또 정당 해산 결정할 때 권한쟁의 심판은 3분의 2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다수로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3분의 2 아주 강화해 놓은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재판관 9명이 다 있어야 그 3분의 2가 6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왜 그런 주장들을 하냐면 2016년, 2017년에 8명으로 했지 않냐 그런 얘기인데 그때는 굉장히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2016년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는데 이 박한철 그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임명 몫인데 1월 말에 퇴임을 재판관 임기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6년 임기가.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그냥 내가 그냥 저 재판관 그냥 한번 다시 임명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러면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임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진짜 불가피하게 8명이 할 수 없이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국무총리 그 탄핵 소추를 먼저 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도 9명 재판관이 필요한 거예요. 탄핵하려면 6명 이상이 돼야 탄핵 심판 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 어느 신문의 논설위원이
오늘 아침에 칼럼도 썼던데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 체제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뭐 그런 절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는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적으로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우리 헌법이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3부에 따라서 333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정치권이든 대통령이든 좀 여의치 않아서 지금 6명으로까지 구성원이 떨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7인 이상이어야 이제 심리할 수 있다는 심리정족수 규정도 효력 정지까지도 해놓고 이제 재판을 했었는데,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재판관들의 어떤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뭐 새로 임명될 분이 뭐 진보냐 보수냐 이걸 떠나서 재판소가 9명으로 헌법이 예정하고 있고 9명이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에 맞다라고 네. 본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제가 재판관이라도 9명이 심리하고 결정해서 이제 선고하는 것이 가장 헌재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단 재판관을 채워서 하자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재판관들 입장에서 특히 헌재 입장에서 새로 임명될 분이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해서 누구를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어떤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우선 채우는 게 중요하다. 그게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거고 주권자가 요구하는 바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비록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이제 알려져서 이제 뭐 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반대인지 뭐 임명을 거부하는지는 모르지만 네. 만약에 그분이 새로 임명될 분이 보수적이고 여당에서 찬성하는 인물이라도 헌재는 마찬가지 절차를 진행했을 겁니다. 네. 왜?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는데 8명이 하는 것보다는 9명 완전체로서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헌재 결정의 정당성도 주고 본인들의 어떤 판단이나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무슨 뭐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재판관을 뭐 셀프 임명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뭐 주장들이나 이제 비판들은 재판관들의 어떤 진정한 뜻, 그리고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네.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 것이다 저는. 네. 그래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럽니다. 우리 헌법이 9명으로 합의체 기관에서 신중하게 토론하고 뭐 심리하고 그래서 결정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본질에 맞게 구성해서 심리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가장 먼저 빨리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건 쟁점이 간단해요. 네. 국회가 선출했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저쪽에서는 뭐 변론을 뭐 한 번만에 뭐 끝냈다 뭐 그렇지만, 변론이라는 것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법적 판단의 쟁점이 딱 정해져 있다면 굳이 그거는 재판관들이 판단의 몫이죠. 변론을 계속 열어가지고 뭐 재판을 질질 끌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은 뭐 재판의 생명입니다. 이념이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도 본인들이 유리하면 빨리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오히려 피고인들은 형사재판에 신속하게 빨리 재판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헌재에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과 관련해서의 어떤 뭐 재판 진행 절차는 매우 정당하고 네.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네. 저는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헌재 관련해서는 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현재 지금 5차까지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고 이제 8차까지 정해져 있어요. 2월 13일까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게 또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언제쯤 선고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우선 이제 선고기를 먼저 예상하기보다는 이제 네. 변론 종결일이 언제쯤일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이 되는데, 변론 종결이 돼야 이제 선고가 그 뒤에 이루어지니까. 네. 우선 어제 그 헌재 재판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네. 대해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인. 예. 네. 그리고 2월 13일 날 8차 변론 기일에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 국회 측에서 신청한 4명인가 5명이 이제 증인 채택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 7, 8명 내지 뭐 거의 10명에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 측에 의해서 신청한 증인이 채택이 돼서 이제 8차 변론 기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헌재에서 이 사건 특히 탄핵 심판 아닙니까? 네. 형사 재판이 아니고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를 했던 그 사람들의 개별적인 역할이나 뭐 행위를 판단해서 뭐 양형을 정하고 이런 재판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비상계엄의 어떤 위헌성, 국회 점거봉쇄나 선관위의 어떤 점거봉쇄가 과연 얼마나 위헌적이냐, 그리고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느냐, 요거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 정도 증인신문이면 사실관계는 이미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더 이상 끌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 체제라는 것은 헌정에 있어서 굉장히 헌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있는 비정상적 상황이고요. 그렇죠. 가급적 주권자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고 통치돼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제 집중 심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관계 확정 부분도 그 정도의 지금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면 헌재 재판관들이 사실관계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 판단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2월 13일 증인신문까지 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한 번 정도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많은 이제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뭐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그거를 다 종합해서 이제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는 최종 변론 기일 정도는 한 기일 정도 줄 수 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다음 주 뭐 이제 2월 17일이나 뭐 이런 정도에 한번 최종 변론 기일을 갖고 변론이 종결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변론 종결 이후에는 뭐 선고기일이 미리 정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의도 해야 되고 네.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8분의 이제 재판관들이 이제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정도 후에는 2주 내에는 선고가 됐다. 그런 점에서 뭐 빠르면 2월 말, 네. 뭐 늦어도 3월 초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대응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차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제 어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새로 임명될 경우 변론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임명될 경우에는 이제 혹시 뭐 마은혁 재판관이 다시 이제 재판에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변론 재개를 하고 뭐 변론 절차 갱신을 통해서 이제 참여가 될지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만 지금대로 8인 체제에서 심리되고 결정이 된다면 늦어도 3월 초에는 결정이 선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늦어도 3월 초. 정치적인 변수가 좀 있을 수도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거 고려하면 안 되는데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지금 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그런 고려를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뭐 또 어떤 뭐 승복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를 또 완전히 깡그리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하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뭐 약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참아주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정치적인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짧게 하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2월 3일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세 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접견했습니다. 그 이전에 며칠 전에는 뭐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찾아갔었고요. 뭐 오는 7일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찾아간다고 하는데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분들은 지도부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과연 가는 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지도부 차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윤석열 대통령 방문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 자격이 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비상계엄을 개인 자격으로 했다. 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네.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같이 어디를 가면서 개인 자격으로 갔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조선일보조차 사설로 네. 비판했더라고요. 윤석열 면회가는 국힘 지도부 중도층이 어떻게 보겠나.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잘못됐다고 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다 조기 대선 할 때 중도층 마음 못 얻으면 어떻게라고 이제 걱정해 주는 톤인데 어쨌든 좀 워낙 한심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사자들은 이제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개인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저처럼 물어보거든요. 이제 막 신경질을 내요. 아, 그래요? 네, 권영세 위원장이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 나도 사람인데 개인 자격이 왜 없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밑에 실무 당직자들이나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그게 안 갈 수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서 워낙 지금 막 문자 폭탄을 하니까 네, 압력을 가하는군요 지지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공식적으로 우리가 간다 이렇게 가자니 이제 조선일보 사설처럼 중도층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까 걱정은 되고 또 이제 각각 가려고 했는데 아유 욕은 한꺼번에 그냥 먹는 게 낫지. 저 둘이 같이 가기로 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정치가 좀 당당해야 되는 건데 지금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 처지가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좀 약간 딱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가는 측면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는 것도 가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접견을 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서 했다라는 말이 전해진 것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의회가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어졌다. 과거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독재가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당이 하나로 뭉쳐서 국민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다 나경원 의원 그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하고 같이 나경원 의원이 같이 네. 가서 면회를 했는데요. 이게 참 그 나경원 의원은 그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막 기후위기 대사에서 해임하고 맞습니다. 저출산위원회 예, 그 두 개 다 동시에 해임을 했고요. 네. 또 친윤 초재선 의원들 동원해서 연판장 놀려서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이 나경원 의원 참 속도 좋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모욕을 당해놓고 또 윤석열 대통령 뭐 비상계엄 이후에 비상계엄을 내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탄핵하면 안 된다. 이분이 이제 지역구가 좀 동작이기도 하고요. 네. 또 본인이 이 보수 쪽의 대선 주자가 한번 되려면은 좀 약간 극우 성향 강성 지지층한테 좀 저희가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편드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같이 오시라고.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서 갔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얘기들을 다 지금 사실 권영세 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갔다 와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냥 갔다 왔다. 그냥 개인 자격이었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막 이제 기자들 앞에서 백브리핑 이런 거 하고 있죠. 근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나경원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가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가 되면서 국정 수행할 수 없어졌다. 과거 나치도 선거로 정권 잡았는데 민주당도 뭐 그런 거 아닐까? 이 얘기는 민주당 때문에 비상계엄했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동호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민주당한테 정권 넘어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 이게 자기 지지층한테 이제 이 얘기를 반 이재명 프레임을 붙들고 좀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이 하나로 뭉쳐서 국민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거 헌법재판소가 혹시 파면을 해서 조기 대선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제발 이겨달라. 그래야 나 좀 사면 먹고 내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참 좀 애처롭기도 하고 참 덩치는 큰 분이. 네.
지금 사고 쳐놓고 지금 부하들한테 책임을 다 떠밀고 자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고 참 전 좀 인생이 좀 서글픈 것 같습니다. 덩치값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군요. 예, 우리 정책경황 기자가 제 마음을 제가 대신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클릭 행보를 보인다 이런 이제 분석을 많이 듣고 있는데 설 연휴 전에는 흥묘백묘론 얘기를 하면서 실용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화제가 됐던 게 2월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에 이제 뭐 52시간제를 꼭 지켜야 된다, 초과 근무를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당론에 가까운 얘기였는데 사실 이날 이재명 대표가 자,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전제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특정 산업 연구개발 분야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에만 특정해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사실은 민주당의 그동안 행보 그다음에 기본사회, 기본소득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표로 봤을 때는 너무나 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올 만해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글쎄 뭐 여론조사 보면 지지도가 현재 1위인데 또 동시에 비호감도가 1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불안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보수층뿐만 아니고 중도층까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혹시 정권을 잡아도 민주당이 집권해도 별일 없습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진보가 아니고 실용주의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재계에도 좀 잘 보일 필요가 있죠. 재계에서 길을 쓰고 막 이재명 대통령 못되게 할까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정책적 손해를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 내에서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고 뭐 또 김경수, 임종석 이런 분들이 막 공격하는 메시지를 내도 그 대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근데 이제 그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제가 대통령 돼도 뭐 그렇게 과격하게 안 할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미리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표정이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조기 대선이 돼도 상식적으로는 민주당 집권도 당연하고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1등이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반 이재명 프레임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지금 끊임없이 내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별 반응은 없어요. 네.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또 우리가 집권을 하려면 어차피 중도층을 좀 마음을 좀 얻어야 되는 거다 아니냐. 그래서 당 내에서는 좀 이렇게 용인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히려 보수 쪽에서 에이 저 거짓말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폄하하고 있고 겉으로는 환영한다.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네. 좀 이념이나 정책 노선이 다른 정당이 중도로 나온다고 그러면 뭐 좋은 일이다 환영한다 이게 맞는 거지. 저 거짓말이다 이렇게 야주를 이제 비아냥거리고 이게 왜 맞는 태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뭘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 제시하는 거 있어요? 네. 없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건 뭐 그 국민의힘에서도 좀 차분하게 지켜봐주고 오히려 정책 대결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해 주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당랑거철 그래서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즘 이제 나라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악몽을 꾼대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자다가 깜짝 놀라서 막 깨고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해서 뭐 앞으로 대통령을 계속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세상에 무슨 일이든 벌어지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회복력 같은 걸 좀 믿고 싶습니다. 아주 길게 보면 우리가 이승만 독재도 4.19 혁명으로 몰아냈죠. 그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도 좀 늦었지만 80년 6월 항쟁으로 해서 결국 뭐 일정 부분 좀 정의를 실현을 시켰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으로 뭐 내란 이런 거로 역사의 어떤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 이거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민주주의가 승리할 거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또 조기 대선 벌어지면 또 차분하게 임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도 마지막 말씀. 예, 뭐 전적으로 우리 선임 기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와 이번 사태가 국민들의 일상을 허물어뜨렸어요. 예, 그리고 많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빨리 과거로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생각하는 인식하고는 많이 다르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다. 약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신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법치주의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존중이 우리 국민들에게 체화돼 있고 뭐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반헌법적인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삶이 다시 행복한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 여당 의원들이나 이 정치 지도자들이 더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공동체, 헌정 체제에 대해서 존중하고 절차를 잘 따르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 장래에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혼란을 이제 중단시키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 모두 여기에 힘을 합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역시 믿을 건 국민뿐이다.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다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